지금은 2026년 4월, 장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숫자가 떠오릅니다. 코스피 5,500포인트.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증권가 관계자들이 서로 악수를 나눕니다. 뉴스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어젯밤까지 불이 켜져 있던 순댓국집에 오늘은 불이 꺼져 있습니다. 유리문에는 딱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장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빼간 돈이 54조 원입니다. 단 한 달 만에.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8,282명.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긴 겁니다. 코스피는 신고가를 찍는데 골목은 빈 가게가 늘어납니다. 외국인들은 기록적으로 떠나는데 정부는 경제 호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숫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코스피 신고가 플러스 폐업 100만 명. 이게 어떻게 같은 나라, 같은 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4조 원에 빼간 외국인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구조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숫자를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합치면 무려 5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조선 원전 수출도 사상 최고, 그야말로 수출 강국의 면모를 뽐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 길거리를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문이 현수막이 붙은 가게가 예전보다 훨씬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았던 지하철 역사 안의 점포들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강남 한복판 대로변에도 1층 상가 전체가 비어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 잘 되면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내려와 중소기업, 자영업, 서민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이론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낙수 효과가 마치 모래사막에 물 한 컵을 뿌린 것처럼 위에서 다 흡수되고 아래까지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 기업의 고용 구조 변화.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갈수록 자동화와 AI를 도입하면서 국내 고용을 늘리지 않습니다. 실적은 좋아져도 새로 취업하는 사람이 늘지 않는 구조예요. 예전처럼 대기업 납품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이어지는 경제 생태계가 많이 약해진 겁니다. 두 번째,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 조현승 박사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과거에는 옷 한 벌 사러 나갔다가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덩달아 주변 가게에 돈이 흘렀죠. 그런데 이제는 옷은 쿠팡에서, 밥은 배달앱으로, 커피는 편의점에서 동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수입 물가 폭등. 내수 자영업자들의 원가, 즉 식자재와 원재료의 상당 부분은 수입산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껑충 뛰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음식점 사장님이 가격을 올렸는데 손님은 줄고 그렇다고 마진이 더 남는 것도 아닌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해, 안 올려도 손해인 거죠. 결과는 수치로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8,282명, 소매업은 폐업률 16%, 음식점업은 15%, 창업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 이상이 문을 닫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 즉 다중채무의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대출 연체율이 12.24%, 201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 1,000조를 넘은 겁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을 그냥 숫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문을 닫은 가게고 빚에 짓눌린 가장이고 꿈을 접은 누군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 빼간 돈이 36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조 원입니다. 54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올해 1년 교육 예산이 약 100조 원이니까 교육 예산의 절반을 단 한 달 만에 외국인이 빼간 겁니다. 그것도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은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그러다 2월에 갑자기 11조 원이 빠져나가더니 3월에는 54조 원이 한꺼번에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이 폭발적인 이탈, 무엇이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한국은행의 공식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차익 실현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위험 회피. 국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고, 이란 이스라엘 갈등 등 중동 전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현승 박사가 강조한 한 가지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 주식을 달러로 사서 한국 주식은 그대로인데 환율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달러로 환전해서 빠져나올 때 손해가 납니다.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죠. 실제로 달러원 환율은 2월 말 1,439원에서 3월 말 1,530원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원화 가치가 4.3%나 떨어진 겁니다. 같은 기간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 중에서 원화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 한국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투자?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 이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 박사가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쥔퇴양난입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내수가 더 죽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동결. 근데 동결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화재 현장에서 물도 못 쓰고 소화기도 없는데 불을 보고만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조현승 박사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건 갑자기 터진 위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적 불균형이 이제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떤 불균형이냐?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록적인 실적을 내도 그 혜택이 골목 식당까지 오지 않는 구조. 수출 GDP가 아무리 올라도 체감 경기는 오히려 나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 박사는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7%, 8%, 10%씩 되던 시절을 기억하는 세대와 1% 내외의 저성장이 당연한 세대는 같은 수치를 봐도 다른 감정을 느낀다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를 젊을 때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도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성장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그런 믿음 자체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더 깊습니다. 이게 왜 경제 문제냐고요? 소비를 결정하는 건 현재 소득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를 결정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면 지금 돈이 있어도 씁니다. 그러면 내수가 더 죽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54조 원 이탈. 이게 단순히 좀 빠져나갔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실제 파장은 더 깁니다.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 원화 약세가 됩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올립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원가가 오릅니다. 가계의 실활 물가도 오릅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서 직격탄을 맞죠. 그러면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폐업이 늘어납니다. 금융권 부실이 커집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자금 이탈, 원화 약세, 물가 상승, 내수 침체, 자영업 붕괴라는 도미노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조현승 박사가 언급한 또 하나의 구조 변화, 바로 소비 패턴의 온라인 전환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밥 먹고, 동네 옷가게에서 옷 사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그 돈이 동네 안에서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쿠팡, 배달의 민족, 네이버 쇼핑, 이 거대 플랫폼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돈이 동네 밖으로, 서버 안으로 사라집니다. 자영업자 매출이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서만이 아니에요. 소비의 생태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행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왜냐고요? 금리를 올리면 주담대 자영업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짐, 내수가 더 위축, 경기 침체 심화. 금리를 내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짐,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원화 약세 심화, 물가 상승. 그래서 동결. 그런데 동결하면 현재 상황이 그대로 고착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빠져나가고, 원화는 약세를 이어가고, 이게 마치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갈아 끼우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기차를 멈추면 사고가 나고, 달리면서 고치려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한국 통화정책이 딱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언제 어떻게 해소될까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위기가 단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솔직히 높지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기회도 반드시 옵니다. 조 박사가 중요한 힌트를 줬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불균형은 수출 대기업 vs 내수 서민입니다. 이 불균형이 해소되는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조건, 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 조건, 환율 안정.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멈추고 수입 물가도 안정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원가 부담도 줄죠. 세 번째 조건, 소비 심리 회복. 이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지금 돈을 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내수가 살아납니다. 자, 이제 진짜 돈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풍 전에 항구를 점검하는 시간. 폭풍이 무섭다고 바다로 뛰어들면 안 되고, 폭풍이 지나간 직후 항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은 항구에 배를 단단히 메어두고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첫째, 부채 점검. 자영업자분들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가진 분들, 지금 당장 내 이자 부담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금리 동결이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 확보. 지금 시대의 핵심 자산은 현금입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은 유동성 높은 형태로 유지하세요. 셋째, 환율 흐름 주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구간이 오면 그때가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증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환율을 먼저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가 깊을수록 기회는 더 명확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코스피는 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버티고 들어간 사람들은 몇 년 뒤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외국인들이 54조 원을 빼갔다는 건 분명히 불안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탄탄하고, 반도체, 조선, 원전이라는 핵심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읽는 힘은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갖습니다. 조현승 박사가 말한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본질은 불균형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대기업과 자영업의 불균형, 코스피 지수와 체감 경기의 불균형. 이 불균형이 좁혀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신고가와 폐업 100만 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이유는 한국 경제가 두 개의 트랙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고속열차와 내수 자영업이라는 녹슨 자전거가 같은 경제 위에서 함께 달리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54조 원을 한꺼번에 빼간 건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닙니다. 환율 불안,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한국 경제 구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금리 딜레마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건 언제나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행동의 속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수치로 보이는 경제와 실제로 느끼는 경기, 얼마나 다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